회사에서 일하던 남편이 다시 우리 집에 놀러 오는데 아들 내외와 함께 즐거운 대화를 나누다가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다. 멘트 그러니까 오늘은 할머니 체벌날이 아니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 비밀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이구나. 아내는 은폐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대인이는 겁에 질려 콩을 쏟았습니다. 줄리어가 마침내 데니를 찔렀습니다. 잠시만 조용히 하세요. 그녀는 데이니를 울게 만들었고 그 순간 남편 닉이 목소리를 높이고 못마땅해 아이에게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마세요. 평화롭던 저녁 식사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바뀌었고 이제는 조용해진 거실을 가득 채우려고 데니의 울음소리만 남았습니다. 닉은 우리 아들 키스에게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그를 안고 있는 데니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미안 할머니, 내 잘못이야.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또 혼나실까. 난 데니를 안고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 내 이름은 캐서린이야. 60대 주부니까 나는 비밀로 하기 힘든 사무실 로맨스를 했어. 스마트폰이 없는 시대에 결혼하고 이직하기 전까지는 연락처 교환도 쉽지 않았고 약혼 후에도 직장 연애는 비밀로 해야 했기 때문에 상사에게 들킬까 봐 걱정하고 결혼식의 디테일한 부분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다. 다른 사람의 결혼식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어떤 실수라도 하면 닉이 직장에서 빈정거림에 직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초조하게 살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이 우리의 유대감을 강화시켰습니다. 닉이 해외에 파견되어 헤어지게 되었을 때 떠올랐던 사실입니다. 3년 안에 그런데 같이 안 가실까 걱정이 되네요. 생각은 고마웠지만 제 나이에 해외로 가는 건 너와 달리 힘드네요. 영어만 할 줄 압니다. 닉은 해외에 갈 때마다 저를 우리 안에 혼자 남겨둘까 늘 걱정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키스와 그의 가족이 여기에 있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아요. 우리 아들 키스는 14년 전 졸업 후 대학에 입학하면서 혼자 살기 위해 이사했습니다. 그는 미래의 아내 줄리어를 만났습니다. 그가 취직하고 결혼한 회사 구내식당에서 결혼한 지 2년 후 우리 손자 데이니가 태어났습니다. 키스는 싱글이었을 때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지만 데이니의 탄생으로 인해 상황이 바뀌었고 그는 정기적으로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닉과 저는 항상 키스 가족의 방문을 고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부부로서 함께 보낸 평화롭고 즐거운 나날을 즐겼습니다. 특히 저를 행복하게 만든 것은 닉이 긴 주말 동안 우리가 함께할 여행을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일하느라 너무 바빠서 집에 있는 건 너한테 맡겨둬. 캐서린, 이제부터 우리 둘만의 시간을 좀 더 만들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자 우리는 처음으로 긴 시간을 마주하게 됐어. 거리 할당이 있었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독했습니다. 닉이 걱정한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발생하면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에서 단 15분 거리에 있는 리브의 아들과 그의 아내를 의지할 수 있으므로 닉을 안심시켰습니다. 출발 한 달 반 정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고. 허리가 아파 병원에 가야 했다. 디스크라고 할 정도였다. 다행히 증상이 경미해서 혼자 병원에 갈 수 있었다. 그리고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유지하세요. 하지만 이것이 닉이 출발하기 전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았고 그는 내 허리가 나아질 때까지 출발을 연기하겠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느끼셨다니 기쁘지만 귀하를 지연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 일하지만 당신이 혼자 사는 것이 걱정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를 안심시키려는 나와 닉이 무슨 일이 일어나면 걱정하라고 고집하는 사이의 토론은 며칠 동안 교착 상태였습니다. 여기 어른 둘 다 있으니 그런 걱정은 하지 말자. 무슨 일이 생기면 키스와 그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닉은 계속 걱정했어요. 나는 하루 종일 계속 그를 설득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것처럼요. 닉은 큰 소리로 키스를 생각했습니다. 키스와 함께 사는 것이 어떨까요? 닉이 즉시 키스에게 전화하여 내 허리 상황과 다가오는 해외 출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상황을 듣고 키스는 상황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줄리어랑 연락하고 다시 연락하고 그 사람이 안에서 전화를 끊었어요.
이렇게 성급한 동거 계획이 동의될지 의심스러웠지만 키스의 반응은 완전히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줄리언은 괜찮아요. 최대 3년 동안만이죠. 그렇죠. 우리는 전혀 괜찮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키스. 당신이 엄마를 돌봐주실 거라고 믿고 있어서 우리는 키스의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강요로 인해 줄리어 키스의 아내는 1년 전에 키스와 같은 회사 구내식당에서 요리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유럽식 레스토랑을 성공적으로 오픈하고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키스와 줄리아는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고 동거를 결정한 후 며칠 동안 너무 바빠서 부담을 주어서 죄송합니다. 닉과 키스가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는 동안 키스의 가족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나는 줄리어에게 조용히 사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레스토랑의 중요한 시기에 부상당한 시어머니를 3년 동안 받아들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줄리어는 문제가 있지만 줄리어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필요할 때나 기분이 나아질 때 가끔 데이니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데이니는 그를 어린이집에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는 항상 그렇습니다. 저녁부터 밤까지 혼자 줄리어가 사과하는 것을 보면서 그녀가 왜 우리가 함께 살기로 동의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제가 손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제가 여기 있는지 물어보세요.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도와주려고 웃으며 이렇게 말하면서 줄리어도 그 순간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키스의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나보다 더 평화롭고 편안하다는 사실이 제가 부담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 안도했습니다. 우리가 동거하는 것을 흔쾌히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나만을 위한 방도 마련해 주셨고 남는 방이 있다며 도움을 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LA 빨래를 설거지하고 집에서 데이니를 데리러 갔습니다. 결국 어린이집은 줄리아가 다음날 일을 준비하느라 늦게 집에 오자 줄리아를 대신해 저녁 준비까지 시작했다. 닉스의 변덕으로 시작된 동거는 사랑스러운 손자와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었다. 그 당시 나는 닉과 내 아들과 그의 아내에게 매일 진심으로 행복하고 감사했지만 이 행복한 시간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데이니가 저녁 식사 중에 했던 즉석 발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엄마 음식보다 앤티의 음식을 더 좋아합니다. 내 요리야 잘한다고 칭찬도 많이 해주고 사실 데니 까다로움도 키스 어렸을 때랑 똑같아서 키스가 다니가 좋아하던 요리를 하다 우연히 그것도 먹게 됐는데 이번 일은 본의 아니게 진행된 일이야. 줄리아를 위한 지뢰에서 할머니 요리를 그렇게 좋아한다면 내일부터 매일 할머니에게 요리를 시켜드리는 게 어때요? 줄리아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말투는 분명히 화를 냈어요. 키스 그리고 나는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계속했어요. 묵묵히 밥을 먹지만 상황도 모르는 5살 데니는 신이 났다. 매일매일 할머니가 해준 요리를 먹을 수 있다는 데니의 반응을 보니 줄리아는 더욱 속상해졌고 그 이후로 나는 전직 주부로서 가족의 식사를 책임지게 되었다. 할머니가 원하셨거든요. 사랑스러운 손자의 요청을 기꺼이 들어주었지만 줄리어에게는 아마도 그녀의 아이가 그녀에게서 빼앗기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데이니를 너무 망치지 마세요. 정말 이것이 제가 노인을 참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미안해요.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할게요. 남편이 해외로 나간 지 4개월 만에 저를 대하는 줄리아의 태도가 차갑고 혐오스러워졌어요. 줄리아가 오늘부터 집세를 내는 대신 당신이 모든 것을 물려받자고 제안했어요. 갑작스런 변화가 왜 발생했는지 묻자 추가 성인에게 3년 동안 식비와 공과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이 비용을 노동을 통해 보상받기를 원했습니다. 허리 통증은 지금은 그때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라는 줄리아의 차가운 태도와 사실적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이게 정말 똑같았나 줄리아? 동거를 시작하고 완전히 달라진 그녀의 모습에 두려움을 느껴 묵묵히 따랐다. 실질적으로 생활비가 어른 한 명 목만큼 늘었기 때문에 집안일을 함으로써 그 부분을 커버해달라는 줄리아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나는 줄리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노력하면 좋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유일한 위안은 대인이와 키스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맛있게 식사를 마쳤다는 것뿐이었지만 빨래를 개면 희망은 곧 산산조각이 날 거라고 혼났어요. 내가 설거지를 하면 엉성하다고 비난을 받았고 대인이가 나에게 애정을 보이자 줄리어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를 설득하기 위해 음식에 뇌물을 주었다고 비난했습니다. 모든 것이 줄리어를 짜증나게 하는 것 같았지만 나는 계속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지치지 않고 집안일을 하며 유일하게 즐거웠던 것 식사는 이제 줄리아와 함께 지뢰밭이 되었어요. 이렇게 낡은 집밥이 뭐가 좋은지 맛도 없고 평범해 보여서 이 말만 하면 못 먹을 줄리아 부엌에 가서 혼자 밥을 짓고 밥을 먹었다. 저녁상 분위기는 귀신이라도 본 것 같은 싸늘했다. 밥을 계속 먹을 수가 없었고 젓가락이 공중에서 얼어붙었다. 데니는 견딜 수가 없었다. 그날 저녁 식사는 모두의 침묵 속에 끝났고 내가 설거지를 치우려고 할 때 시어머니 잠시 앉아 계세요.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줄리아는 내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혼나고 낙담하며 자리에 앉았고 조심스럽게 줄리아 얼굴을 보니 평소보다 더욱 적대적인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나는 프로다. 요리하면 돈이 들어간다는 뜻이다.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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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신히 쥐어짜냈다. 회사 밖에서 요리시켜서 어떻게든 응징해야 해 시어머니 벌을 받아야 한다는 말에 벌써부터 뼈가 부러질 뻔한 소름이 돋았어. 어떻게 더 해줄 수 있을까 싶었는데 손끝이 차가웠어. 손바닥에 땀이 흘렀다. 숨을 죽이고 줄리아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줄리아는 희죽 웃더니 내일부터 밥도 안 먹겠다고 폭탄 선언하고 거실을 나갔다. 욕설이나 욕설이 없어 순간 어리둥절했다. 이렇게 가볍게 끝나서 다음날 더 무서웠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한 끼의 식사도 허락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실감했고 이 형벌의 공포를 금세 이해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집안일도 쉴 틈도 없이 남들 밥 준비도 해야 했고 그래서 쇼핑하는 날에도 배는 계속 꼬르륵 소리를 냈고 안에서 폭언을 당하면 배고픔에 쓰러질 것 같았다. 일주일에 3번씩 벌칙이 일어나 밥을 못 먹는 것보다 집이 훨씬 나았다. 나의 버팀목이 되기를 바랐던 키스는 줄리아의 기분을 읽는데 너무 바빠서 도움이 되지 못했다. 대신 키스는 최근 줄리아와 함께 꾸짖기 시작했다. 그리고 줄리아가 대인이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발견하면 그 사람이 혼날 수도 있어 대인이와의 상호작용을 최소한으로 최소화하게 만들었고 나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방은 저장실 수준이 되었고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다리를 쭉 뻗고 자지도 못하고 집만도 못한 내가 이렇게 끔찍한 처우를 견디면 집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았는데 해외에서 일하는 닉을 생각하면 몸도 못 가져가더라. 조치를 취하려면 그가 돌아올 때까지 최대 3년이 걸릴 것입니다. 나는 이 기간을 버티면 충분하다고 스스로 다짐하여 줄리아를 자극하지 않도록 지뢰를 밟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닉이 해외로 나간 지 1년이 조금 넘은 어느 날 안녕하세요. 키스입니다. 갑작스럽긴 한데 다음 주에 시골로 돌아오거든요. 다음에는 우리 모두 나가서 밥 먹으러 가는 게 어때요? 정말 갑작스럽네요. 저녁을 먹는 게 어때요? 대신 집에 있어. 아, 그거 참 좋은 것 같은데 내가 전화할 때마다 엄마는 어때요? 엄마는 데니랑 놀느라 바빠서 전화가 끊겨서 거의 말을 할 수가 없대요. 아, 그래 엄마는 괜찮아요. 우리가 기다릴게요. 다음 주에 키스가 이 말을 하고 저녁 식사 시간에 갑자기 전화를 끊었습니다. 줄리어는 나에게 그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줄리어의 얼굴에는 그녀가 괴로워하는 것이 분명했지만 닉의 전화가 처음 몇 달 후에 중단되어 매우 기뻤습니다. 나는 그의 직업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 바빠서 전화할 수 없었지만 속으로는 너무 외로웠고 게다가 줄리어가 닉에게 전화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부상을 입었는지 아니면 과로로 인해 너무 지쳤는지 그가 나에게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닉에 대한 걱정이 쌓여서 다음 주에 드디어 해결이 됐어요. 오랜만에 다시 살아난 듯 활력이 넘쳤는데 내 반응을 보니 줄리아는 왠지 기분이 많이 상한 것 같았는데 저 행복한 얼굴은 뭐지?
내가 잘못한 거면 애에 갑자기 무슨 일이냐 아무도 닥치라고 말 안 해 말대답하지마 너도 갑자기 벌을 받는다고 해서 그날은 헷갈렸어 그러면 안 됐어 남편이 임시귀국할 때까지 일주일 동안 또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강제로 식당 준비를 도와야 했고 무거운 전단지를 건네고 당신이 이것들을 다 나눠줄 때까지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내가 받은 대우는 매일 전보다 더 가혹해졌다. 나는 그녀를 불쾌하게 할 것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번에는 줄리아의 새로운 지뢰의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피로와 배고픔으로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서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줄리아의 기분을 조심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마침내 닉이 돌아와 함께 식사를 하는 날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그를 만나서 들뜬 마음으로 닉이 좋아하는 음식을 푸짐하게 요리하고 식당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입국 캐서린 보고 싶었어요. 살이 빠져서 안색이 너무 안색이 나빠진 것 같군요. 아니 그렇지 않나요? 당신은 일에 지친 사람이 아닌가요? 닉의 예리한 관찰이 복귀를 앞둔 일주일 동안 나를 잠시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형벌 집안일과 가게 일을 도우느라 너무 지쳤어요. 정말 쓰러질 뻔했지만 닉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래도 건강이 안 좋은 걸 숨기려고 애썼어요. 닉은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았고 계속했어요. 더 많은 질문을 하려고 늘 전화했는데 대답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외국에 나간 이후로 늘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한 달에 2번씩 전화했는데 매번 전화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너무 바빠서 닉이 너무 자주 전화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소식이 없더군요. 깜짝 놀란 키스와 줄리어가 뒤에서 나타나더니 닉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고 그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대인이 즐겁게 닉의 품에 뛰어들었습니다. 닉은 1년 넘게 손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따뜻한 장면을 보면서 재회에 기뻐했습니다. 저는 입구에서 나누던 대화를 거의 잊어버렸고 줄리어의 줄에 서서 모두가 테이블에 둘러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버릇처럼 테이블에서 조금 떨어져 서 있는 시어머니 저기서 뭐 하세요? 어서 앉으세요. 전화에 놀라서 얼른 자리에 앉았어요. 버릇이 얼마나 무서운지 닉이 지켜보면서 생각했어요. 또 실수하면 의심될 것 같아 나중에 어떤 가혹한 대접을 받게 될지 상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에 닉 옆에 붙어서 서빙과 음료도 꼼꼼하게 챙겨주기로 했고 덕분에 평화롭게 저녁을 먹을 수 있었다. 별 문제 없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안도감이 들었을 때 데니가 갑자기 말을 했는데 오늘은 할머니 체벌날이 아닌 것 같은데 저녁이라도 먹을 수 있겠네요. 데니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키스 줄리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과 어깨가 약간 떨리고 눈이 주위를 돌았습니다. 누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두 사람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데이니가 말한 것을 얼버무리려고 노력했지만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데이니는 바로 다음에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줄리어 데니에게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줄리어는 결국 데니에게 소리를 지르고 그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닉은 화를 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에게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데이니의 울음소리만 들릴 수 있었습니다. 닉은 데이니가 이전에 엄마와 통화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기 전에 내가 들어본 것보다 낮은 목소리로 키스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한 달에 2번 전화하는 것에 대해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대접받는 동안 나는 데니를 품에 안고 달래주고 있었다. 나중에 줄리아한테 혼날까봐 걱정했는데 데니가 울게 놔둘 수가 없었다. 미안하다 할머니 또 나 때문에 널 힘들게 할 텐데 데니가 계속 걱정해서 울었다.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 잘못이 아니야. 데니 키스의 모든 말을 듣고 몇 분 후에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줌으로써 그를 달래줄 수밖에 없었어. 닉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자기 아들과 딸을 믿을 수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됐어. 게다가 닉이 동거를 제안한 이후로 시어머니를 착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격은 더욱 컸을 것이다. 너희 둘이 엄마를 돌봐줄 거라고 믿었고 심지어 사업의 창업 자본까지 제공했다는 닉의 제안을 생각한 후에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키스와 줄리어에게 동거를 즉시 종료하라고 그는 또한 함께 생활하는 동안 보냈던 생활비를 모두 상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잠깐만 생활비가 무엇인지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보면 고개를 끄덕이는 닉이 보였습니다. 내 남편에 따르면 훨씬 더 낙담하고 키스와 줄리어를 노려보았습니다.
동거를 제안할 당시 PA는 그가 생활비로 매달 $300를 송금하고 키스가 이 합의에 대해 나중에 나와 논의하기로 PA에 동의했지만 나는 이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신 송금은 살려면 돈이 들기 때문에 일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말처럼 일했습니다. 닉은 다시 한번 낮은 목소리로 키스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 모든 것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창업 자금과 생활비가 지불합니다. 이 말을 들은 키스와 줄리아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닉에게 줄리아를 무릎까지 꿇을 정도로 아낌없이 사과하기 시작했고 가게를 연 지 2년 정도 됐는데도 매출이 잘 안 나와서 보는 것에 대한 정신적 괴로움을 질투하게 됐다고 말했다. 데이니와 나는 평온한 생활을 하면서 좌절감에 빠졌고 키스는 월별 송금액을 스스로 유지하려는 욕구가 너무 강해 닉이 저에 대한 대우와 송금액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모든 것을 고백한 후 닉의 전화에 두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닉에게 변화하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약속했지만 닉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닉은 나를 한 번 집으로 데려갔고 임시 귀국 중에 그는 집을 떠나기 직전에 키스와 줄리아에게 제공했던 돈을 모두 모았습니다. 또 그 돈의 일부를 사용해서 저를 비즈니스 호텔에 예약해줬어요. 가능한 한 빨리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해 회사에 얘기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주변에 있으니 여기 호텔은 안전하니 제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 머물러 주세요. 남편이 외국에 갔다고 우리 집에서는 괜찮았을 텐데 더 이상 욕하고 싶지 않아서 걱정이라 남편 제안에 동의했는데 실제로 호텔에서 생활하니 너무 편하고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 닉 정말 한 달도 안 돼서 리턴 투어스를 하게 됐어요. 비록 호텔 숙박 비용이 놀라운 액수에 달했지만 내 안색이 좋아져서 그 사람이 매우 만족해하는 걸 보니 그 사람만큼 나를 걱정해줄 사람이 있을까 싶었어요. 집에 돌아온 후 닉과 결혼하다 키스와 줄리아는 자주 우리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고 닉에게 다시금 도움을 요청하기를 반복했지만 한 번 잃은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고 가게에는 예전보다 손님이 줄어들었고 아버지에게 돈을 빌린 두 사람은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키스와 줄리아의 가게는 2년 및 2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꿈의 가게가 문을 닫으면서 관계가 악화되어 가게가 문을 닫는 것과 동시에 이혼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줄리언은 찾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귀여운 데이니는 더 이상 빚에 눌려 소지품만 가져가고 데이니 키스의 양육은 이후 정리하고 새로운 직업을 찾아 키스를 지원하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는 동안 데이니를 가끔 돌봐줍니다. 데이니를 데려갑니다. 키스웍스가 늦게 보이는 날 이 책가방에 금이 씌워져 있어서 정말 멋지네요.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데이니가 새 가방을 들고 너무 기뻐하는 모습이 항상 남편을 사랑하게 만들고 저는 데니의 성장을 다정하게 지켜볼 계획이며 몰래 나는 키스가 언젠가 친절하고 배려심 깊은 아내를 찾길 바라요. 리서, 이번 달 아직 $10,000를 받지 못했는데 갑자기 언제 보내주실 건가요? 셀리한테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전화가 왔어요. 나에게 요구하는 그녀의 무리한 요구는 나를 매우 아프게 한다. 셀리의 화난 목소리는 전화 속에서도 끝나지 않는다. 나는 애석하게도 아들이 세상을 떠난 이후로 침착하게 말을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너 같은 낯선 사람에게 돈을 보낼 수 없다. 이것은 셀리에게 대한 나의 묵묵한 항의였다. 나는 항상 내 아들을 얕보았었다. 나 리서 스미스는 67세의 전업주부이다. 남편을 잃은 지 2년이 지났고 지금은 조용한 교회 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다. 내 아들 브라이언은 다른 주에서 일자리를 구했고 그곳에서 결혼한 그는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연휴와 같은 특별한 날에 집을 방문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그 방문 빈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의 아내 셀리가 이 상황에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합니다. 브라이언은 시골 동네를 떠나 시티사이드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는 시골을 싫어했지만 그 분야를 추구하기 위해 남편에 대해 진심으로 열정을 갖고 있었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의 꿈을 항상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브라이언은 한 가지에 집중하고 깊이 탐구하는 능력이 있었고 특히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게임 프로그램 제작에 전념한 그는 지금 대학 친구들과 함께 설립한 게임 개발 회사에서 일하며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서 셀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엔지니어가 아니었지만 회사에서 관리직으로 일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셀리를 파트너로 집에 데려갔습니다. 나는 그가 대학 생활 동안 자연스럽게 여자와 데이트하는 유형이 아니라는 사실에 정말 놀랐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여자친구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나는 그가 집에 데려갈 여자를 만날 것을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그런 사람이겠지만 브라이언이 소개한 여자를 봤을 때 한마디에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파격적이었다. 내가 찾은 여름 더위를 고려하더라도 그녀의 옷차림은 처음으로 파트너의 부모님과의 만남에 적합하지 않았다. 만나서 반갑다는 말을 하다가 선글라스가 떨어질 뻔했고 속으로 놀랐다. 눈부신 패턴의 화려한 튜브톱과 눈부시게 하얀 미니스커트를 입고 샌들마다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발밑에서 빛나고 옆에 남편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나에게 그의 입 앞에 충격에 얼어붙었다. 우리 아들이 브라이언의 얼굴에서 그녀와 같은 여자를 선택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더 이상 아들을 당황하게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파트너의 부적절한 옷차림으로 인해 당혹감이 분명했다. 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다. 처음에는 브라이언이 셀리와의 결혼을 재고해주기를 바랐지만 결국에는 마음속으로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엔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마지못해 그녀를 그가 결혼식에서 선택한 평생 파트너로 받아들였습니다. 날 셀리는 최신 유행의 웨딩드레스를 자랑하는데 열중했습니다. 우리 시부모님에게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셀리가 이야기한 대부분은 음식과 옷의 비용이거나 이 특별한 날에 그녀 자신의 자랑이 대부분 금전적인 주제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도 그녀의 행동을 참아내고 있었다는 사실은 셀리의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그녀의 현재 가족 중 유일한 가족은 그녀의 삼촌과 숙모뿐이었습니다.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매우 현명하고 이성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내 남편은 결혼식 내내 셀리의 행동에 눈에 띄게 불만스러워서 그의 기분을 달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 아들을 위한 일생일대의 축하 행사였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브라이언과 셀리가 살기 시작한 행사를 완전히 즐길 수 없었습니다. 고향이 멀기 때문에 자주 볼 수 없었습니다. 더 자주 방문했으면 좋겠지만 브라이언 셀리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우리 집에 별로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셀리와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1년을 기다리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브라이언은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회사를 시작할 계획이 있었고 이를 포함한 지방 정부 관계자들과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의회 의원들은 공공보조금 지원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사업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제안된 건설 현장은 우리 집에서 차로 약 30분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브라이언과 셀리와 함께 조금 더 많은 돈으로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현실은 나를 약간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브라이언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셀리가 놀라운 선언을 했습니다. 셀리는 현재 아파트에 머물기로 결정했으며 이로 인해 본질적으로 그는 기대하고 있던 브라이언 혼자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그녀의 반대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없는 주부 셀리가 남편과 동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떻게든 그녀를 설득하여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설득했지만 그의 노력은 허사였습니다. 셀리의 입장은 브라이언이 집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꿈을 추구하는 동안 현재 아파트에 사는 것이 그녀의 꿈이었습니다. 브라이언에게서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자신의 꿈을 희생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순간 서로 타협하는 것이 중요해서 브라이언은 셀리와 이혼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브라이언은 그녀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혼자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고 셀리는 결혼 후 처음 구입한 아파트에서 지금은 그 동네와 결혼하여 편안하게 혼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과 함께 그녀에게 기억에 남는 추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싱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 한편 브라이언은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내 그녀의 생활 방식을 지원했지만 그의 사생활에 간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내 걱정은 때때로 나쁜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여러 가지 감정을 다스리느라 애썼지만 진심으로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다고. 그중 하나는 브라이언이 고향으로 돌아와 결국 우리 집에서 살기로 결정했을 때 회사 근처 새 아파트를 임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낭비처럼 보였을 때였다. 그는 다소 서툴렀다. 하지만 매우 친절하고 항상 자신의 방식으로 나를 보살펴주지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아들입니다. 사업이 시작되고 운영되면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브라이언은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그의 강한 책임감과 거부감 그의 아버지처럼 위임한다는 것은 그가 바쁜 하루를 보내는 그의 직원들보다 이른 아침부터 늦게까지 일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나는 가능한 한 그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모든 집안일과 개인 허드렛일을 대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셀리에게 돈을 보내는 중요한 업무는 그것이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맡긴 그의 은행 계좌를 사용하는 역할 매월 셀리의 계좌로 지시된 금액을 이체했습니다. 이 월별 수당 금액은 $11,000로 고정되었지만 거의 매달 모넌 중순이 되면 그녀는 처음에 그에게 추가 생활비를 요청했지만 그는 그에게 연락하곤 했습니다. 바쁜 업무 일정으로 인해 이러한 사적인 재정 문제는 나에게 맡기라고 말했고 그 후 그녀는 나에게 직접 재정 요청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때까지 셀리는 나에게 직접 연락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브라이언은 나에게 그녀의 요청을 따르라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그의 말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위해 아파트를 혼자 떠나 집에 돌아가는 것에 대해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재정적인 걱정을 넘어 나는 그의 결혼 관계에 대해 깊은 걱정을 했습니다. 일로 바빠서 브라이언은 자신이 머물고 있는 아파트로 거의 돌아오지 않았고 그녀는 한 번도 우리 집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손자들을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브라이언이 직장에서 쓰러져 의식을 잃고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는 당황해서 택시를 잡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고민하는 내 휴대폰 곁에 있던 브라이언의 동료들은 말없이 모여들었지만 긴장된 표정으로 나를 발견하고 아래를 내려다보며 말을 잇지 못한 채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적으로 이해했고 브라이언은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의사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어지러웠고 의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 거의 기억나지 않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사실만 기억에 남아 깊은 후회와 죄의식에 젖어 괴로워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브라이언의 침대 옆에서 그에게 너무 의존한 것을 후회하는 그의 동료들이 나를 위로해 주었고 그의 동료들과 훨씬 더 어린 동료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며 나는 더 강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스스로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브라이언이 이룬 것을 계속 소중히 여기길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눈물을 참으며 격려의 말을 해준다. 그런 상황을 피하려면 그들도 정신적으로 부담이 될 것이다. 강한 모습을 보이기로 했다. 미래를 형성할 젊은 세대에게 불필요하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내 마음을 알아차린 미래의 브라이언의 동료들은 장례식 준비와 절차를 친절하게 도와주었다. 나는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한다고 느꼈고 그들의 지원 의지는 나에게 큰 격려가 되었다. 그의 장례식에는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그가 얼마나 열심인지 알 수 있었다. 지역사회에서 사랑을 받았지만 장례식의 한 중요한 사람이 눈에 띄게 결석했습니다. 그것은 셀리 브라이언의 아내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남편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그녀의 부재는 브라이언이 세상을 떠난 날 상주 역할이 매우 유감스러웠습니다. 서둘러 집에 도착하자마자 셀리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녀는 내 전화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내 전화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그녀의 습관이었지만 그러한 긴급 상황에서 그녀의 무응답은 특히 여러 번 시도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나는 그녀의 삼촌에게 연락하기로 결정했고 그녀의 이모가 전화를 받았고
나는 그가 선생님이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브라이언과 셀리의 결혼식에서 브라이언의 갑작스런 죽음을 알렸을 때 그에게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충격에 휩싸여 전화로 헐떡거리며 깊은 애도를 표시한 뒤 나는 그에게 긴급하게 셀리에게 연락해야 하는데 그녀가 내 전화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물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이 있나요? 나는 그에게 그녀에게 연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머뭇거리며 놀라운 사실을 공개했는데 놀랍게도 셀리는 지난달 말 그리스로 출발해 해외 장기 여행 중이었고 귀국 날짜도 불분명한 채 아직 해외에 머물고 있었다. 브라이언은 열심히 일했고 그 돈으로 그리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게 나를 좌절감과 무기력함으로 가득 채웠고 삼촌이 계속 사과하는 전화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나는 그 사실을 말한 후에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했다. 장례식 날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브라이언의 장례식에서 주상자가 되었고 장례식 내내 셀리로부터 연락이 없었습니다. 셀리의 삼촌과 이모는 그녀의 부재에 대해 깊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어떻게 그녀가 된 사람이 되었는지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지금은 그들처럼 훌륭한 친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이 끝난 지 몇 주 후에 셀리에게서 첫 번째 연락이 왔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을 때 그것이 그녀에게서 온 전화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심호흡을 했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대답하지만 대답하자마자 셀리의 환한 목소리가 내 귀를 파고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잠시 전화기를 떼어놓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리사 이번 달에 $1000를 받지 못했지만 여전히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당신은 나를 어렵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나를 더 비난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억압하려고 했고 그녀는 위협했습니다. 브라이언에게 이 사실을 꼭 말하겠다고요? 나는 내 감정을 조절하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침묵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횡령하지 않는 돈을 빨리 보내주세요. 그런 짓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도둑일 뿐입니다. 내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브라이언이 지쳤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을 보낼 수 없습니다. 이제 나에게 낯선 사람이라니 무슨 말이야. 난 분노를 억제하고 침착하게 진실을 확신했어. 셀리는 믿을 수 없는 소리를 냈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듯 반복했어. 내 말을 반복했어. 브라이언은 사라졌어. 거짓말이 아니야. 거짓말이야. 날 속이려는 거겠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 그런 음란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잖아. 네가 즐기고 그리스. 브라이언이 세상을 떠났고 우리는 이미 지금 장례식을 치렀어. 서로 낯선 사람도 아닌 브라이언의 슬픈 소식을 전한 후 마지막 말에 분노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셀리의 끈질긴 전화가 시작되자마자 화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지만 모두 무시했습니다. 그녀가 진실을 직시하려면 집에 와서 브라이언의 초상화에 직접 경의를 표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셀리의 통화는 다음 날 오후에도 쉬지 않고 밤늦게까지 계속되었고 내가 문을 열자 셀리는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더 젊어 보이고 그을음이 선명하고 건강해 보였다. 대조적으로 보이는 셀리는 항상 바쁜 브라이언의 모습에 비해 태평한 모습이 나를 초조하게 만들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셀리 너인 것 같다. 기름진 하루가 즐거웠어요. 비꼬듯 그렇게 말했어요. 셀리는 사과하지 않고 짜증이 나서 입술을 깨물고 그냥 브라이언에게 먼저 인사한 다음 얘기하자 그렇게 말하고 브라이언의 초상화로 향하는 대신 그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거실로 곧장 가서 소파에 푹 주저앉았다. 브라이언에게 마지막 경의를 표하는 기색은 없었다. 나는 그녀 맞은편의 1인용 소파에 천천히 앉았다. 어제 통화에 대해 할 말이 있다. 셀리가 통화를 시작했다. 나를 노려보는 대화. 그녀는 가슴 앞에서 팔짱을 끼고 손가락을 짜증스럽게 꿈틀거린다. 할 말이 있다. 나는 의도적으로 그녀에게 천천히 물었다. 내 침착한 태도가 그녀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짜증이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어제 통화에 대해 당신은 아마도
건망증 리사 머리 좀 제대로 써라. 셀리가 불쾌한 말투와 태도를 공격적으로 쳐서 불쾌함을 참기가 힘들구나. 아, 그래서 서로 보고 난리 나서 건망증이 있다고 비난하는구나. 셀리 정말 매너가 부족하다. 어른으로서는 안타깝다. 나는 그녀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지고 햇볕에 타서 그녀의 분노를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당신 아들의 아내입니다. 우리가 낯선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수당을 거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상속 재산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받아야 할 유산은 이게 진짜 셀리였구나. 문득 그들의 결혼식 무대 뒤가 생각나는 줄 알았는데 그때도 그녀는 돈 얘기를 하고 있었어. 셀리는 언제나 돈이 먼저야.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 브라이언은 그녀의 가치관 때문에 그녀와의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상속도 없습니다. 브라이언이 당신을 위해 아무것도 남길 리가 없습니다. 변호사가 곧 여기에 와서 그의 유언장을 함께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브라이언은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자신의 유언장을 맡겼습니다. 회사 설립 초기에는 매년 유언장을 꼼꼼히 검토하고 갱신했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꼼꼼한 계획이 그 사람 같았어요. 무슨 유언장이라고 해도 그런 게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유산도 안 받을 텐데 그렇게 냉정한 관계는 아니었어. 셀리는 솔직히 자신만만한 미소로 말했어. 솔직히 그 표정이 극적으로 변할 순간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이 예상보다 빨리 왔어. 브라이언의 절친이자 회사 동료 설립자는 변호사와 함께 도착했고 짧은 인사를 한 후 브라이언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대비해 그 생각에 적힌 유언장을 열었습니다. 그는 나에 대한 그녀의 무례한 태도와 장기적인 삶의 별거로 인해 셀리에게 돈을 남기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신이 생각했던 좋은 결혼 관계는 단지 당신의 환상일 뿐인 것 같습니다. 당신은 단지 인생을 즐기고 있었을 뿐이고 싱글로서 브라이언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의 일원이라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나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특히 브라이언의 친구와 그들의 변호사 앞에서의 굴욕적인 상황에 분명히 속상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나는 그의 아내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향해 격렬하게 소리치며 화난 표정을 지었지만 우리는 그녀의 말에 감정을 나타내지 않고 침착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셀리가 장례식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해 브라이언의 상속에 관한 그녀의 주장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작은 부분을 남겼고 그중 대부분은 그가 친구와 함께 설립한 회사의 기부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아이나는 돌아가신 남편의 유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래에 대한 걱정이 없다. 한편 셀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노골적으로 화를 내며 변호사가 읽어주는 유언장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하고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그녀의 무탄 SS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브라이언이 왜 그런 여자를 선택했는지 마음속으로 궁금했지만 아무런 대답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의지는 셀리에게 작별 인사를 반영한 것 같았습니다. 나에 대한 고마움과 그가 사랑하는 회사에 대한 헌신. 셀리는 여전히 바닥에 누워서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이언의 죽음에 대한 슬픔은 있지만 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좌절감과 그녀의 장래 생활에 대한 불안은 아마 그녀의 마음에도 떠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셀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너무 화내지 마세요. 이제부터 모든 절차를 조금 진정하십시오. 변호사가 처리하겠습니다. 눈물과 분노로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을 침착하게 지켜보며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에 섞인 마스카라는 그녀의 뺨을 타고 검은 선을 만들며 계속 말했고 또한 당신의 그리스 여행에 대해 약간 조사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함께 여행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숨겨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조사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당신의 애인이고 여행 비용을 모두 당신이 지불했다고 들었습니다. 내 말은 셀리의 얼굴을 순간적으로 창백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놀란 표정에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정보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브라이언이 불륜 수사를 위해 탐정사무소를 고용했기 때문에 분명해졌다. 그의 책상에서 불륜 수사 보고서를 발견하고 놀랐지만 그녀의 기름칠 여행에 대한 조사도 요청했고 그녀의 행동을 확인했다.
브라이언은 과로로 인해 사망했다. 그리고 스트레스도 있었지만 원인 중 하나는 셀리 때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는 그녀와 이혼을 고려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을 건너뛰고 남편의 수입을 해외에서 장난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그의 죽음과 관련된 감정적 고통으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나는 그녀에게 브라이언의 장례식이 끝난 후 나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느꼈던 압박감에 쓰러졌다고 말했습니다. 나를 확인하러 온 그의 동료 중 한 명이 나를 발견하고 빨리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 결과 나는 일주일 이상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가 진단을 내렸을 때 피로와 스트레스 나는 마침내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브라이언의 장례식이 병원 침대에서 진행되는 동안 눈물을 흘리지 않았으며 마침내 마음에서 우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나요? 아파트를 잃고 돈을 지불하는 중입니다.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당신은 아직 젊고 건강하며 잊어버린 것 같지만 돈을 버는 유일한 방법은 일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일하십시오. 브라이언이 열심히 일한 것처럼 모든 지불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당신도 똑같이 해야 한다는 것을 침착하게 셀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그녀를 보고 바닥에 울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신속한 조치 덕분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 덕분에 내가 브라이언을 위해 뭔가를 성취했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유언에 따라 셀리는 그녀의 삼촌과 이모와 함께 머물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은 더 이상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고 마침내 그녀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앞에서 그녀의 행동 이후 더 이상 관대함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거친 사회에서 배우다 셀리는 자신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한 채 소동을 거듭하고 집 앞에서 경찰의 소동까지 일으키고 그 결과 혼란스러운 삼촌과 이모는 몰래 시골로 이사해 셀리와 거리를 두고 의지할 가족도 완전히 잃었다. 한때 브라이언이 관여했던 회사에 들이닥쳤지만 경비원에 의해 제지되어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현재 그녀는 여성지원단체가 제공하는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직장에서 일하면서 그녀가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은 금액을 찾는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할부로 지불하고 종종 늦게 지불하지만 지불이 계속됩니다. 지불을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집에서 다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을 느꼈지만 공동 창립한 친구로부터 예상치 못한 아이디어를 받았습니다. 특히 젊은 여직원이 늘어나고 혼자 생활하는 이들을 위한 숙소가 필요해짐에 따라 집을 개조해 회사 입주자로 활용하자는 생각에 흔쾌히 동의하고 지금은 브라이언과 활기찬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젊은 여직원 저는 이 모든 것이 브라이언이 마련한 것이라고 믿고 매일 아침 그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딸 마야를 돌려주세요. 갑자기 그녀는 조용한 집에서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존이 세상을 떠난 후 제 아들 존의 배우자였습니다. 그녀는 집을 떠나 다른 남자와 함께 빨리 새 삶을 시작했고 그녀가 떠날 때 여전히 슬퍼하면서 사랑하는 손녀 마야를 우리와 함께 떠났습니다. 작은 마야는 약했지만 나는 존을 대신하여 온 마음을 다해 그녀를 사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이후로 멜리는 엄마로서 자신이 마약을 가져갈 권리가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내 삶에 다시 나타났지만 멜리는 한때 마야를 다시 데려가고 싶어도 마야를 버렸고 마야를 부드럽게 안고 있는 불신이 가득 차서 선미로 멜린을 바라봤습니다. 시선 결코 마야를 그녀에게 맡길 수 없었어요. 저는 레이첼 54 새 사랑하는 남편을 병으로 잃은 지 2년이 지났고 이 넓은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한 사람에게는 너무 큰 것 같지만 계속합니다. 여기서 살기 위해 내 아들 존은 한때 동거를 제안했지만 그의 아내 멜라이는 나와 함께 사는 것을 강력히 반대했기 때문에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멜라이는 분명히 나를 싫어했기 때문에 존과 나는 내 아들의 가족, 특히 내 손녀 마이어가 머물렀던 시절에도 여전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마이어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나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마이어가 멜라인과의 의견 차이가 점점 더 빈번해지면서 우리 관계가 더욱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어는 여자이므로 좀 더 여성스러워야 합니다.
멜라인은 마이어에게 주름 장식을 입히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드러운 천 드레스지만 마야는 활기차고 활력이 넘치는 소녀는 그런 드레스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반 친구들처럼 움직이기 쉬운 옷을 선호합니다. 물론 그렇게 합시다. 당신을 위해 뭔가를 생각해 볼게요. 나중에 찾았습니다. 존이 어렸을 때 입던 바지를 마이어에게 맞게 수선해서 새 옷으로 주었습니다. 마이어는 즉시 그 바지를 입혔습니다. 조금 소년스러워 보였지만 행복하게 포니테일을 흔드는 새 옷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마야가 마음껏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기쁘다. 마야의 행복에 안심이 되었지만 멜리는 그걸 보고 눈에 띄게 화를 냈다. 마야, 이게 무슨 옷이냐. 여자가 이런 바지를 입다니 어이가 없다. 하지만 할머니가 나를 위해 특별히 이걸 만들어주셨는데. 마야가 슬픈 목소리로 대답하자 내 얼굴이 분노로 흐려졌습니다. 레이첼,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우리는 그녀의 부모입니다. 마야는 행복해요. 그게 중요한 건 지금이 그녀 인생 최고의 시간이에요. 아이, 마야가 소란을 듣고 재빨리 내 팔을 붙잡은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옆방에 있던 존이 무슨 일인지 달려들었다. 왜 그렇게 시끄럽게 말다툼을 하는 거야. 엄마가 마야가 좋아한다면 이 바지를 마야에게 입게 한 것뿐이야. 멜라이는 그것이 처음에는 그녀의 분노에 압도된 중대한 문제인 것처럼 제이엔에게 어필했습니다. 자는 그녀가 너무 사소한 일에 대해 이 모든 것을 말한 것을 듣고 분명히 분노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신도 이 집에 아무도 없다고 말할 것이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계속 이해하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울었고 이것을 보고 존은 재빨리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조심하고 엄마는 좀 더 조심하세요. 마야는 내 손녀지만 그녀는 우리 아이야. 먼저 존이 멜린과 함께 내 아들의 옆모습을 지켜보는 것 같아 깊은 충격을 느꼈다. 존은 항상 친절했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무시할 수 없었다. 멜린은 마야의 바람과 선호를 계속 무시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옷을 입혀주었다. 마야는 이렇게 되었다. 멜린을 위한 드레스업 인형. 마야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혼나는 것 같았고 마야는 더 이상 바지를 입고 싶은 욕구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마야, 그 옷은 받기 너무 따뜻해서 멋지지 않나요? 괜찮아요. 이건 특별한 드레스예요. 엄마 나를 위해 골라줬으니 내가 입어야 해. 마야는 미소로 대답했지만 얼굴에 땀이 맺힌 것이 눈에 띄게 보였다. 화를 내면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질질 끌지만 마야를 생각하면 마야는 용감하게 미소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괜찮아 할머니, 걱정하지 마라. 그러다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마야는 갑자기 열사병 증세로 쓰러져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 구급차 안에 병원 의사는 그녀가 더위 때문에 옷을 너무 많이 입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의사 메이트린의 경고를 받으며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단지 마야가 자신이 좋아하는 옷을 입기를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내 변호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내 참아왔던 마이어 멜라인이 그렇게 눈치채지 못하고 비난을 전가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달 존과 메이어를 고려하여 의사에게 진실을 말하기를 주저했습니다. 제이에는 갑자기 일이 있어서 방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족 모임 예정일은 이해하고 그달 가족 교류는 포기했는데 예정일 오후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야가 갑자기 경찰관과 함께 우리 집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손녀가 방황하던 중 발견한 것입니다. 그녀를 구금하고 충격을 받아 떨리는 목소리로 왜 혼자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마야는 불만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댁에 혼자 가라고 하더군요. 너무 위험한 일이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멜리는 마야를 혼자 내보냈고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야는 단 6명만 있었고 길을 잃거나 위험한 상황에 연루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마야가 제이엔에 연락했을 때 마야를 안전하게 지켜준 경찰관에게 엄청난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슬픔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괴로움은 전화를 통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더 이상 마이어와 멜라인의 대화를 믿을 수 없습니다. 엄마, 이 중요한 일을 말해줘서 고마워요. 곧 집에 갈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네, 이해합니다. 존과의 이 대화가 우리가 전화를 끊은 후 존과의 마지막 대화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급히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들은 그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자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을 떠나기에는 겨우 29살이었습니다. 조난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소식을 듣고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내 앞에 있는 현실을 믿으라고. 할머니 괜찮으세요? 내 상태를 알아채고 마야가 걱정스럽게 나에게 다가와서 어린 것들과 내 손을 잡고 나는 그녀를 꼭 안고서 슬픔에 잠겼습니다. 존의 장례식 멜라인이 데리러 오기 전날 아침 마야는 우리 딸이에요. 내가 데려가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그게 최선이라고 확신하시나요? 자네 비극이 아니었다면 마야를 혼자 밖에 산책하게 해준 어머니에게 마야를 맡겨야 할지 정말 고민이 됐습니다. 마야가 행복하게 달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시느라 저를 찾아오셨어요. 멜라인 나는 결국 그녀를 그녀의 어머니와 함께 보내기로 결정했지만 그것이 올바른 결정인지 여전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마야, 무슨 일이냐? 존이 죽은 지 한 달 뒤에 멜린이 마야를 데려왔을 때 당신은 너무 말라버렸어요. 내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어요. 당신에게 물어볼 게 있어요. 마야는 당신이 요리해주면 꼭 먹을 거예요. 마야는 나보다 당신을 더 신뢰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당신은 엄마가 책임을 져버린 것처럼 멜린에게 거칠게 말했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숙인 것처럼 말합니까? 오늘 밤 나랑 같이 있어줘. 마야, 카레라이스 뭐 먹을래? 마야가 힘없이 대답했어. 소원을 들어주고 상냥한 미소로 대답해준 카레라이스. 그럼 오늘 밤은 특별히 만들어줄게. 정말 고마워 너 할머니. 오랜만에 마야의 미소를 보니 조금 안도감을 느꼈지만 메리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다음날 아침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두 사람은 이미 가버린 걸까? 두 사람 모두 깊은 한숨을 쉬며 왜 떠났을까? 아무런 인사도 없이 그녀의 이기적인 행동이 나를 짜증나게 했지만 나는 곧 큰 기쁨을 느끼며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오랜만에 마야와 재회했다. 그러나 나는 마야가 한 달 만에 얼마나 야위어졌는지 옷이 마치 옷을 입은 것처럼 흐트러진 것이 걱정되었다. 제대로 바뀌지 않더니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 할머니 마야 목소리를 듣고 나는 서둘러 그쪽으로 갔다. 입구에 웅크리고 있는 마야를 발견하고 다가가니 눈물 범벅된 볼로 올려다보셨다. 엄마가 앞으로는 너랑 같이 살자고 하셔서 정말 충격적이었고 혼란스러워서 멜린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로서의 본능에 대해 의심이 있었지만 그녀가 자신의 딸을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멜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지만 매들린의 전화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집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데 막막했지만 마야를 혼자 둘 수가 없었어요. 이제 마야는 나의 유일한 소중한 가족이라 마야를 받아들이고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시간이 흘러 4년이 지난 어느 날 아침 할머니 저는 이제 학교로 가. 잘 지내? 평소처럼 좋은 하루 보내? 그 충격적인 날 이후 마야가 배낭을 메고 활기차게 학교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봤어. 나는 마야의 필요를 보살피는 어머니의 모습이 되었어요. 전화벨이 울렸는데 급하게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누구신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전화는 마틀린을 놓쳤던 멜린에게서 왔어요.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사실 저는 재혼했어요. 매들린의 갑작스러운 고백이 내 감정을 자극했습니다. 재혼 예 그리고 물어볼 게 있습니다. 아니요. 넌 이제 우리랑 아무 관계도 아닌데 오지마. 난 그녀의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그날 저녁 멜린이 갑자기 우리 집 앞에 나타났어. 집에 있던 마야는 오랜만에 엄마를 보고 떨면서 즉시 마야를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위로하려고 머리를 쓰다듬는 사이 멜리는 심심한 표정으로 우리를 지켜보다가 갑자기 말을 걸었다. 재혼했으니 마야를 꼭 안고 마야를 돌려줘. 남편과 의논한 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차갑게 바라보았다. 마야를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마야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마야를 데려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한때 마야를 버리고 사라졌다가 지금은 마야를 버리고 싶어하는 매들린의 자기 중심적인 발언에 내심 충격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를 다시 데려가세요.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마야는 머뭇거리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매들린은 기대하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마야, 오랜만이군요. 저 기억하시나요? 나는 당신의 엄마 이모 당신인가요? 마야는 불안한 표정으로 한결같은 시선으로 멜린을
바라보았습니다. 매들린의 얼굴 놀라서 마야, 이모라고 부르지마. 난 내 엄마는 나와 함께 있는 할머니야. 내 진짜 엄마는 이제 없어. 마야의 말은 4년이 지나고 확고한 의지를 보여 10살 마야는 많이 컸다.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특히 어머니에 대한 괴로움이 맞습니다. 보여졌던 깊은 신뢰와 이해심이 저에게 울려 퍼지면서 눈물을 참으며 지난 4년 동안 그녀를 향한 한결같은 사랑이 진심으로 그녀에게 닿았음을 느꼈습니다. 제발 당신이 나에게 낯선 사람처럼 보이도록 놔두실 수 있나요? 당신은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멜린 이 말을 계속 반복해서 했다면 이해했을 거예요. 그렇죠. 제발 포기하고 돌아가세요. 안 돼요. 저건 안 돼요. 메이트린이 계속 소리 지르고 아이처럼 우라통을 쳤어요. 남편과 약속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마야를 다시 데려가겠다고 다짐했어요. 너의 이기심이 마야에게 더 큰 부담을 줄 수 없어. 매들린의 유치한 추리에 더 이상 분노를 참지 못하다 마침내 답답함을 드러냈다. 이렇게 철없고 무책임한 사람에게 소중한 마야를 맡길 수 없었다. 마야는 나의 소중한 가족이었고 나의 사명이었다.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돌아가십시오. 당신은 마야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폭풍처럼 소란을 일으키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아니 나는 그녀의 멜린입니다. 분노에 떨면서 계속 소리쳤습니다. 이모 돌아가세요. 마야와 이야기는 충분히 했어요. 못 데려간다고 혼날까봐 역겨운 표정. 내가 직접 전화해서 상황 설명할게. 이거. 마야가 얼른 일어나서 멜라인에게 다가와서 멜린이 말리기 전에 마야, 스마트폰 낚아채. 마야, 그만해. 여기야. 내가 전화를 걸고 있는데 절망이 울부짖는 중 전화가 계속 울리더니 갑자기 젊은 남자 목소리가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누구신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남편이신가요? 마야가 처리할 수는 있지만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그 상황 자체가 나는 그녀에게서 전화를 받기로 결정했고 그 전화에서 그 남자에게 내가 내 전 시어머니라고 정중하게 알렸습니다. 당신과 멜린의 결혼 소식을 들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자는 분명히 혼란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전 남편의 어머니는 새 배우자에게 어색할 수 있어요. 간결하고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신중하게 말을 골랐습니다. 아까 전화했던 사람은 마야였습니다. 당신이 얘기하던 그 아이죠. 그게 마야였죠. 그 남자의 목소리는 가득 찼습니다. 놀랍고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멜린과의 오해는 풀릴 거라 믿고 우리 집에 올 거라 믿어요. 멜린이 그런 걸 준 줄 알면서도 의구심이 들었지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나는 목을 가다듬고 멜린이 마야를 여름의 더위에 두꺼운 옷을 입게 하여 열사병의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사실을 진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6살밖에 안 된 마야를 혼자 밖으로 나가 길을 잃게 놔두었다는 사실 이 전부입니다. 사실은 오해가 아니라 그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멜린은 당황해서 스마트폰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실제로 그녀가 마야와 함께 사는 이유는 멜린이 그녀를 우리 집에 두고 모든 것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컨택트 그녀가 갑자기 다시 연락을 했을 때 매우 의심스러웠습니다. 통화 중인 남자는 말문이 막혔고 배우자의 과거 행동의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분명히 애쓰고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계속하기로 결정하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로 멜린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이어의 어머니는 거짓말입니다. 그녀는 마이어를 나에게 다시 돌려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꾸며낸 것입니다. 그러면 멜라인 당신은 그의 목소리가 지쳤습니다. 왜 멜라인은 왜 그동안 마이어를 혼자 내버려 두었나요? 시어머니 말씀대로일 수 있을까요? 그게 사실이야. 아니 그녀가 마야를 나에게 돌려주지 않을 리가 없으니 그가 완전히 실망한 것 같고 당신과 결혼하기 위해 통화를 끝내고 싶다고 말한 것은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실수였을 수도 있다는 말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할 미래 잠깐만 그게 이혼을 의미하는 걸까? 그녀의 목소리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마야는 그녀의 얼굴이 10살짜리답지 않게 차분하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내 아들을 모욕하는 걸 그만뒀어. 내 분노가 거의 꺼졌어. 내 말에 다시 불타올랐어. 이건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야. 마야는 나와 함께 살게 된 직후부터 너의 부주의로 여러 번 위험에 빠졌어. 심각한 영양실조 진단을 받은 병원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엄마가 요리를 그만두고 집에도 안 오셔서 늘 혼자였어요. 마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멜린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분명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당신이 후견인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때 내가 좀 더 적극적이었다면 감옥에 갇혔을지도 몰라요. 그런 끔찍한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정말 끔찍한 건 당신이 한 일이에요. 침착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엄하게 나는 마야가 내 옆에서 떨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내가 아무 말도 하기 전에 분노와 두려움으로 몸을 떨었다. 마야가 말을 걸었다. 그렇지 않으면 이모에게 돌아가라. 경찰에 다 신고할 생각이다. 마야는 그런 말은 하지마 예전 행동을 떠올렸는지 얼굴이 창백해지며 비틀거리며 관련 방에서 나갔다. 현관문으로 나가는 멜린을 보고 일어나 따라갔다. 정말 나갔나 내 이제 가버렸다 마야 너 그랬다. 정말 그렇긴 하지만 정말 무서웠어요. 마야가 나를 안아주고 내가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줬어요. 그녀는 4년 전 내가 데려간 그녀를 걱정스러울 정도로 말랐다가 지금은 건강하게 된 이후로 많이 컸어요. 그녀의 변화는 그녀가 어머니의 가혹한 대우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며칠 후 내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그녀와 함께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다행히 마야는 학교에 있었고 집에는 없었습니다. 내 아내가 끼어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당신은 실제 상황을 모르고 개입했을 것입니다. 그 남자의 멜린에 대한 실망은 분명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는 이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절박한 멜린이 그 남자에게 매달린 것을 기억하지만 그는 침착하고 체계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당신의 행동으로 인해 내가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자기 딸한테도 사랑도 못해주는 사람이랑 같이 살아서 왜 멜린 충분하다고 말하냐 한때는 며느리로 보살펴줬는데 지금은 실망감만 느껴져.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본 적 있어? 남편분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강의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멜린은 필사적으로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때 그녀의 말에 휘둘렸던 남자는 이제 그녀의 본성을 알았습니다. 그녀에게 감동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발 멜린, 그땐 우리 관계를 끝내고 싶었는데 배려가 부족했는데 변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이렇게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던 멜린은 마야에게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었습니다. 공감 부족이 그녀를 봉인했습니다. 결국 패배하고 마야를 되찾는 멜린의 문제는 해결되었고 마야는 이혼의 위기에 직면했지만 그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었고 나는 침묵을 지켰다. 오늘은 할머니의 맛있는 카레라이스를 좋아할 테니 당연히 기뻐할 것이다. 마야와 나는 요즘 변함없는 본드와 함께 살고 있다. 그녀는 부엌에서 열심히 돕고 요리를 준비하고 있다. 처음 칼을 건네줄 때는 걱정이 되었지만 요리를 하고 싶다는 그녀 때문에 걱정은 어떻게 했는지 혼자 간직했다. 몰래 오늘이 할머니 생일이구나. 아 맞다. 최근 내 생일을 잊어버렸다는 걸 깨닫고 얼굴이 환해졌어요. 너무 바빠서 아무 생각도 못했어요. 마야는 오늘도 행복한 미소로 계속했어요. 카레를 만들고 싶어요. 밥은 나 혼자 정말 할 수 있겠어 걱정했는데 그 사람의 의지가 강해서 응원해주기로 했어. 모든 걸 혼자 할 거라고 평소에는 같이 하는데 오늘은 달라. 응응 오늘은 내가 할게. 나 혼자만 지켜봐. 마야 할머니가 당당하게 선언했다. 나는 할머니의 성장을 믿고 소파에 앉아 지켜봤다. 가끔 부엌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려 야채가 잘 안 잘려. 어떻게 괜찮아 마야 넌 할 수 있어. 나였어. 마야는 온 마음을 다해 그녀를 지지하겠다는 의지로 기운을 되찾은 듯 칼을 꽉 쥐고 야채를 다 먹은 뒤 다시 자르기 시작했다. 능숙하게 팬에 고기를 튀기기 시작했다. 곧 기분 좋은 향신료 향이 집안 구석구석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다 됐어. 내 마야 수고했어. 그래 최선을 다했어. 할머니 마야가 간 만든 카레라이스를 지켜보며 환하게 웃었다. 카레라이스를 좋아했던 존이 떠올랐다. 마야와 제이에는 음식 취향이 비슷했고 마야도 점점 존을 닮아갔다. 매일매일 존이 이 세상에 준 소중한 선물. 이제부터 엄마는 마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씩 걷기로 다짐했어요. 엄마는 뇌졸중이 심하면 걷지 못하시거나 제가 다음날 매일 보살핌을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상황을 전했지만 남편의 반응은 생각보다 차가웠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노인 맞죠? 그냥 시설에 맡겨두는 게 아니지. 농담이지. 그 사람은 내 유일한 엄마야. 내가 할 말을 찾으려고 대답했지만 남편은 경멸적인 태도로 웃었고 당신은 이미 이 가족의 일원이니까 당신은 당신의 일에 관여하면 안 돼요. 가족 문제는 비용이 있어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들 말이 맞아요. 할머니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나에 관한 것이라면 충격을 받았을 텐데 참을 수 있었을 텐데 용서가 안 됐어요. 어머니에 대한 모욕 언젠가는 이 둘에게 복수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는데 1년 뒤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리사 펀은 어머니와 함께 살기 전 29세 주부였습니다. 대기업 아버지는 제가 아직 어렸을 때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오직 어머니 수잔만이 제 마음속에 늘 곁에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특별한 존재로 언제나 부드럽게 저를 감싸주시는 따뜻함을 주셨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지해주는 그녀의 힘나는 그녀에게서 매일 느꼈습니다. 우리는 사치스러운 삶을 살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시고 취미생활에 대한 학비 지원과 지원을 포함하여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언젠가 엄마가 편히 쉬실 수 있게 해주고 싶다는 강한 마음으로 수업 계속 공부해서 목표로 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취업이 확정되는 날 엄마가 안아주셨어요. 꿈이 이루어져서 너무 기뻐요. 그녀의 진정한 기쁨. 새 직장에서의 나의 첫 멘토는 나중에 내 인생의 사랑이 된 제이크 슬러였습니다. 그는 나에게 일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상호 신뢰를 더욱 깊게 했습니다. 우리는 더 자주 함께 저녁을 먹기 시작했고 정서적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고백 이후 우리의 관계는 점차 로맨틱해졌습니다. 우리는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제이크는 적극적이고 경험이 많았습니다. 나는 사랑의 처음이라 26살 때 자신감을 갖고 우리 관계를 이끌었습니다. 제이크가 의미심장한 제안을 했습니다. 리사가 나와 함께 새로운 장을 시작해 주실래요? 약속합니다.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 고마워요. 제이크. 그가 준 빛나는 반지를 받아 정말 기뻐요. 나는 그것을 손가락에 끼웠고 엄청난 행복감을 느꼈어요. 제이크는 깊은 강렬함으로 나를 쳐다보았어요. 리사, 우리가 당신 엄마에게 결혼했다는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그녀는 결국 행복할 것입니다. 그녀는 우리가 세계 꼭대기에서 느꼈던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제이크의 따뜻한 팔에 안겨 진심으로 행복을 기원합니다. 몇 주 후, 가는 길에 어머니에게 약혼을 발표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녀의 집에 그녀가 즉시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을 때 내 마음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리사, 꿈 같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제이크, 내 사랑하는 리사, 잘 부탁해요. 확실히 그녀는 그녀가 겪은 모든 고난을 보상하는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이크가 그녀의 말을 받아들이고 하어트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우리의 미래를 함께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비록 미래의 어머니를 만나는 것이 불안했지만 처음으로 시댁에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어요. 옷차림과 헤어스타일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고 특별한 전통과자를 선물로 골랐어요. 그 사람 집에 도착했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제 이름은 리사 파스톤이에요. 기대됩니다. 나의 머뭇거리는 인사 이후에 그녀의 미래의 상호작용. 그의 어머니가 나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판단의 힌트를 느꼈습니다. 제이크, 당신은 조용하고 내성적인 여자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나는 그녀의 말에 순간적으로 놀랐습니다. 놀라움을 숨길 수 없습니다. 엄마,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내면이 멋져요. 겉으로 화려한 사람보다는 깊이가 있는 사람을 원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위한 더 화려한 신부를 상상했었죠. 이 선물도. 나는 과자를 좋아해요. 케이크 같은 것을 말하면서 그녀는 내가 가져온 쿠키를 오랫동안 바라보며 그것을 식탁 중앙에 천천히 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의자에 살짝 숨을 들이쉬고 좀 더 사려 깊게 행동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이크의 주도하에 나는 그 옆에 살며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제쳐두고 우리가 실제로 결혼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뜻깊은 소식을 듣고 그의 어머니 측 메리 잠시 멈춘 후 응답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이크,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기 살 거라면 직장을 그만두고 집안일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정말 당황해서 저는 놀라고 걱정하며 제이크에게 돌아섰습니다. 결혼 후에도 계속 내 경력을 유지하고 싶었어요. 미리 분명히 말했어요. 처음에는 우리 둘만의 삶을 상상했었죠.
이해하지만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아내의 도리죠. 충격을 받았어요. 저녁 식사 후 그의 예상치 못한 진술란은 그에게 확고한 확인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결혼 후에도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 대화는 기억나지만 일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내와 같은 회사에 다니면 좀 복잡할 것 같고 사람들이 들어보니 제가 혼자서는 집안을 부양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그 순간 벅차오르는데 동거는 어떡하지? 우리 둘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생각이 아니었나? 구체적으로 얘기한 기억이 없어서 항상 부모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냥 짐작했다. 우리는 당연히 그들과 함께 살겠지만 우리 집은 여기에서 꽤 멀죠? 우리 부모님 집과 당신 부모님 사이에는 차로 2시간 거리가 있지 않나요? 어머니를 떠나는 것은 나에게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그의 말은 나를 매우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제이크 자신의 신념이 확고했고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표현했습니다. 리사 결혼의 전통에 왜 그렇게 충격을 받았습니까? 여성들은 종종 집을 떠나 남편의 가족과 함께 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족의 상황이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어머니가 내 새 가족이 될 텐데 마음속으로는 결혼 자체를 제고하고 있니? 내 어머니는 마음이 아플 텐데 다가오는 결혼에 대해 진심으로 기뻐하실 거야. 나는 제이크의 말이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을 담고 있다고 느꼈고 그 결과 무거운 마음으로 나는 삶을 선택하기로 결정했다. 그와 함께 그의 집에서 내 경력을 포기하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거리를 두는 것은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나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나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리사 결혼은 다양한 도전과 어려움을 가져오지만 제이크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러한 도전을 본받으며 성실한 노력을 잊지 않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할 것이며 결혼식 후 우리는 새 삶의 첫날을 시작하기 위해 제이크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이제부터 당신은 이 집의 중심이 되어 집안일을 모두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과실도 용납하지 않을 테니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하십시오. 나는 그녀가 오랫동안 주부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EAS를 도와 가게의 부담을 덜어주었지만 그녀의 생각은 분명히 내 기대를 뛰어넘었지만 처음부터 우리 관계를 긴장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당황했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진지하게 시작하기 위해 OLED를 사용합니다. 소파에 앉은 그녀는 TV쇼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았고 집안일을 하는 것보다 가끔 간식을 먹는 것 같았습니다. 집은 눈에 띄는 먼지와 더러움으로 지저분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부지런히 청소를 시작했지만 청소만이 기다리고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식사도 준비하고 빨래도 정리해야 했고 제이크가 직장에서 돌아오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 가족이 저녁 식사를 위해 자리에 앉았을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눈살을 찌푸리며 이게 뭐야? 이 요리는 내기 맛이 나지 않느냐고 말했다. 요리책을 참고하고 양념이 잘 맞는지 직접 맛보기도 했는데 제이크가 자기 밥에 간장을 더 넣는 걸 보고 시어머니는 간장을 너무 많이 붓는 것에 불만을 솔직하게 드러냈다. 그냥 맛이 좀 싱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리사 잘 만들었네요. 맞아요. 제가 만들었어요. 전업주부로서 엄마 요리의 전통적인 맛에 대해 더 많이 배우는 게 어떨지 알겠습니다. 그런 나를 보고 시어머니는 다소 만족한 표정을 지으시고 나에 대한 비난이 그치지 않아 집안일과 관련된 사소한 일에도 지적을 받는 일이 1년 정도 일상이 됐다. 힘든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로 인해 살이 계속 빠졌는데 어머니가 내 결혼을 얼마나 진심으로 기뻐하셨는지 생각하면 쉽게 이혼하자고 제안할 수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휴대폰이 울렸다. 안녕 엄마가 무슨 전화야? 고향에 있는 한 유명 병원에서 어머니가 갑자기 병이 나셔서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상태가 꽤 심각해서 시어머니가 친구와 제이크를 방문하고 있던 그 순간에 바로 병원에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일이 바빠서 제이크에게 상황을 재빠르게 알렸습니다. 시어머니께 메모를 남기고 병원에서 들은 설명에 따라 급히 집을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심한 뇌졸중을 겪으셨고 의사 선생님께서도 치료를 하셨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재활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었다. 앞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었다. 엄마가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니 어떡하지 충격과 걱정으로 엄마가 안 계실 때에도 계속 엄마 손을 잡고 있었다. 잠시 안정을 취하고 집에 들어가면서 임시 귀가하기로 했습니다. 남편 제이크와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차갑습니다. 눈초리가 어젯밤에 아내가 왜 이렇게 집을 나갔습니까? 엄마와 어쩔 수 없이 내 메시지에 읽힌 영수증이 분명히 있었어. 상황을 충분히 파악했어야 할 제이크가 엄마의 긴급 상황에 갑자기 무관심했다는 게 믿을 수가 없었어. 자연스럽게 나는 상관없이 그녀에게 갈 수밖에 없었어. 집안일을 먼저 끝내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이크와 시어머니는 어머니에 대해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눈에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뇌졸중이 심했습니다. 몸이나 말투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응답한 소식에 약간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머니의 상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아직 구체적인 것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필요하다면 전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제 어머니를 위해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노인을 돌보는데 정말로 시간을 보내야 합니까? 그냥 저렴한 시설에 어머니를 두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믿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그 사람은 내 사랑하는 엄마야. 제발 너무 냉담해하지 마세요. 제이크가 필사적으로 반박했는데 제이크가 차갑게 냉소적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당신이 이 집에 결혼한 이후로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당신의 원래 집은 더 이상 당신의 관심사가 아니며 시설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한 푼도 기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이크가 말했듯이 그 노파가 사라지면 상황이 우리에게 좀 더 쉬울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했으므로 우리로부터 어떤 도움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 자리에 서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를 비난하기는커녕 어머니를 욕한 그들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그 순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결국 그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내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침묵을 지켰고 조용히 방을 나와 서둘러 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쯤에는 제이크에 대한 나의 사랑은 이미 사라져버렸고 그와 어머니에 대한 분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댁이 가슴을 움켜쥐었지만 그 순간에 보복을 할 수는 없을 것이 분명했고 어머니의 건강도 여전히 좋지 않았고 지금은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단지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날 시어머니와 남편의 가혹한 감시 속에서 확실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교훈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반년 정도 입원 및 재활 치료를 받은 후 마비가 매우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들은 어머니가 다시 집에서 생활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리사, 저 때문에 너무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제이크나 시어머니에게 문제를 일으키세요. 어머니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댁 생활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걱정해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연민은 제 마음을 감동시켜 고통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다고 말로만 웃으면서 손을 꼭 잡았는데 시어머니 집은 상황이 달랐어요. 집에서는 우리 가족이 너무 걱정돼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시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집안일을 다 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어머니 걱정 때문에 우리 집에서의 본분을 소홀히 하신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나 자신이 그런 비난을 받고 있다니 비난 게임이다. 제이크도 나한테 소리를 높였다. 솔직히 엄마, 이 결혼을 그땐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어. 그땐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될 줄은 몰랐어. 시어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다.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결혼 반대했을 텐데. 제이크는 다소 의기소침한 표정으로 미안하다고 말했다. 엄마,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게. 시어머니가 화를 내며 맞받아쳤다. 다 엄마 잘못이야. 그 사람 말만 들어도 집안일만 제대로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루하루 집안일을 계속하다 집에서는 점점 말이 적어지더니 기계처럼 집안일을 하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를 더욱 더 심하게 비난하는 한편
나는 틈을 이용하여 그들의 거친 말을 몰래 녹음했다. 미래의 자격을 얻기 위해 계속 공부했다. 나는 제이크와 헤어져도 할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집에서 빨래를 개는 동안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된 지 약 1년 후, 잠을 줄여도 더 큰 성장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제이크 포스터 씨 부인인가요? 직장에서 온 전화입니다. 전화 내용은 예상치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제이크는 근무 중 출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해 즉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침착하게 소식을 받아들이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당황한 표정으로 CH 뭐 서둘러야 하나 내가 먼저 병원으로 갈게 이송과 입원에 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나중에 시어머니를 따라 서둘러 떠나라 나는 조용히 그녀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먼저 하기로 결정했다. 시청에서 집으로 돌아와서 시청에서 하기로 계획했던 행정 절차를 먼저 마쳤다. 내 방에서 혼자 오랜 시간을 혼자 느끼며 느껴보지 못한 고요함을 만끽했다. 오랜만에 아침이 왔고 창문 사이로 새날의 빛이 비치자 나는 천천히 잠에서 깨어나 준비를 하고 제이크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향하며 천천히 병실 문을 열었다. 기다리고 있던 법이 나한테 빡치게 말을 퍼부었다. 너 뭐 하고 있었냐? 드디어 이 시간에 왔고 제이크가 그런 상태에 있는 동안 나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제이크의 침대로 다가갔다. 그는 힘없이 눈을 뜨고 나를 알아보는 듯했다. 제이크는 교통사고로 척추에 큰 손상을 입은 지금은 하체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병실은 조용했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만이 따스함을 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이크의 침대 옆에 서 계셨습니다. 옆에 있는 그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제이크가 큰 소리로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현재 상황이 힘든 건 알지만 집에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리사, 그럴 것 같다. 앞으로의 삶을 위해 여러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제이크의 애원하는 시선을 마주할 수 없었고 대신 옅은 미소를 지으며 침대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어제 오후 시청에서 받은 이혼 서류였습니다. 내 역할은 이미 끝났습니다. 제대로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이크 이 이혼 서류에 서명해주세요. 무슨 소리야? 리사 이 놀라운 말에 남편과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계속 침착하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허약한 엄마에게 시설에 가라고 말한 시간을 잊어버렸어요.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당신을 돌봐야 합니까? 어쩌면 당신도 시설을 고려하는 것이 경제적 부담이 덜할 것입니다. 리사 당신이 정말로 거기에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담겨 있었고 그 순간 나는 그녀가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제이크에게 서류를 밀어 넣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지면 이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집을 나가니까 앞으로는 너랑 엄마가 서로 응원해줘야 할 텐데 너네 둘만 농담이야. 리사 너 진짜로 그 답답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대로 날 버릴 거냐? 나는 결심을 굳혔고 1년 전 내 소중한 어머니를 무시하고 방치한 게 누구냐고 대답했다. 내가 잊었다니 믿을 수 없다. 너 같은 행동이 늘 내게 돌아오도록 누가 도와줄지 궁금하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은 꼭 받고 가길 바란다. 지옥에나 가버려라. 못 믿음에 놀란 제이크와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나는 시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오기 몇 시간 전에 서둘러 그곳을 떠났다. 나는 모든 짐을 싸서 어린 시절 살던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미리 알려주셔서 따뜻하고 온화한 표정으로 맞아주셔서 제이크와 저는 화해의 여지가 없었고 어지러운 이혼 과정 끝에 제이크와 어머니의 부적절한 발언을 확고하게 녹음하여 정식으로 이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큰 부분을 차지했고 이후에 만족스러운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제이크가 집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보험금은 좀 받았지만 어머니가 돌봐줬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는데 예전처럼 일하는 게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는 결국 은퇴해야 했고 지금은 집에 틀어박혀 있고 그의 어머니가 쉬는 시간 동안 그를 부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롱케의 삶에 영향을 받았고 또한 이 모든 정보를 들었을 때 상당히 나이가 들었습니다. 나는 약간의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다시 동거를 시작했고 자격증 공부를 한 후 다시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이전 회사와 거의 같은 조건의 직장으로 성공적으로 이직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은 꾸준하게 회복되고 있고 최근에는 좋아하는 취미생활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함께 살아가며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참으로 안도감을 느낍니다. 밝은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며 서로 응원해야겠다는 마음을 강하게 느낍니다. 함께 제 이름은 에멀리입니다. 저는 33살이고 주부입니다. 남편 존과 저는 동갑입니다. 결혼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첫 딸 얼리서는 그 다음 해에 태어났습니다. 첫 아들 마이가 합류하여 현재 우리 넷은 행복하게 살고 있으며 활기차게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처남의 가족이 살고 있는 존의 부모님 집에서 차로 약 10분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의 집과 정말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가족 남편이 처음부터 시댁이 있던 큰 집이었다면 당연히 시댁과 함께 살았을 것 같아요. 특히 시어머니와는 너무 친해서 방문할 때에도 너무 잘 지내요. 과자를 먹으며 수다를 떨기도 하고 같이 쇼핑을 하기도 하고 취미로 정원 가꾸기를 도와주기도 하고 때로는 시어머니가 손수 만든 요리를 들고 집에 찾아오는데 시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고 때로는 놀러 오세요. 우리가 아이들을 돌봐주니까 엄마 아빠는 가끔 쉬어 가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중학교 때 엄마를 잃어서 시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네요. 친엄마로서 저를 친딸로 생각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기뻐요. 형수는 아이가 없어서 형부와 결혼한 이후에도 변함없이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남편 존보다 7살 위라 나이 차이는 있지만 형수는 사실 나와 동갑이다. 그녀는 고운 피부, 늘씬한 체구, 부드럽고 우아한 태도로 진짜 미인이다. 존은 종종 에밀리가 완전 짱이라고 한다. 그와는 반대로 그녀는 오래된 그림에 나오는 아름다운 유령처럼 보입니다. 그는 약간 이상한 말을 합니다. 사실 나는 쉽게 태닝되어 근육질의 체격에 강한 얼굴을 가지고 있으며 어렸을 때부터 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만 내 처제와 나는 같은 나이이기 때문에 잘 지내고 싶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녀 주변에서 우리가 공유하지 않는 약간 불안함을 느낍니다. 관심사도 있고 이야기할 주제가 찾기 어려울 때도 있어서 대화를 하려고 해도 잘 통하지 않고 시댁에 놀러 갈 때 꼭 동생에게 차와 간식을 사주곤 해요. 시부모님도 만나면 웃으면서 인사도 주고받으니 시간이 해결되길 바라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려고 합니다. 반면에 형부님에 대한 걱정도 좀 했는데요. 그리고 와이프는 아이가 없어서 제시카가 시댁에 애들 데리고 오면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서 시어머니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친절하면서도 살짝 미안한 표정으로 그러더군요. 처남 부부가 불임 치료를 시도했지만 처남 측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갖기가 어렵다는 말을 들으니 동생과 법에 대해 더욱 걱정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 가지 주제를 찾고 싶습니다. 시어머니는 세상에 아이 없는 부부가 많고 중요한 건 오늘 시댁에서 한가롭게 술을 마시며 두 사람이 함께 행복하다는 사실을 늘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고 친해지게 해주신다. 시어머니와 차 근황을 털어놨습니다. 요즘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바로 어제. 걱정돼서 그녀는 나에게 대시캠을 설치하라고 강력히 권했지만 정말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저번에 구입한 양파는 내부가 모두 상태가 좋지 않았고 아파트 건물 입구에 담배꽁초가 너무 많이 던져져 있었다. 에멀리는 올해는 좀 운이 좋지 않은 것 같지만 그녀는 나에게 가서 기분을 바꾸려면 영적 정화를 받으라고 제안했지만 그녀의 친절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나는 밤 9시 이후에도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남편 존이 전화를 받자마자 형수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존이 말을 했을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엄마 치즈가 세상을 떠난 것 같았습니다. 꿈속에서는 모든 것이 안개에 휩싸인 것 같았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마음속 어딘가로 가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거짓말인 줄 알았다. 시어머니는 아직 70세도 안 되셨다. 늙어서 약간의 고혈압이 있었지만 지난 몇 년간 감기 한 번 없이 건강하게 지내다 지주마카 출혈이 사망 원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갑작스러운 이별이 믿기지 않았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 스스로에게 물어봐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는지 답은 없고 눈물만 흘렸다. 그녀는 영정을 하자고 제안했고 봄에 꽃놀이 가자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날 밤의 시댁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시아버지와 처남, 남편과 저는 모두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함께 슬퍼했습니다. 자고 있는 듯 평화로워 보였는데 부르면 반응할 것 같아서 몇 번이고 이름을 불렀는데 근처에 사는 친구 엄마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우리가 지켜주지 못했다. 이런 부탁을 했을 때 시어머니가 여기 계셨다면 아이들을 잘 보살펴 주실 거라 생각하니 눈물이 나더군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어머니가 바라는 마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웨이크가 끝난 후 내 옆에는 남편이 있었고 다른 친척들은 뒤에 남아 있었고 나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장례식 계획이 있었고 남편은 장례식장에 머물 예정이었습니다. 왜 그 사람이 널 이렇게 가혹하게 사용하는 말을 한 번도 안 했는지 내 마음은 어지러웠고 집에 있을 때 돌아가라고 하더군요. 제시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려고 칼리에게 물어봤는데 그녀는 더욱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내가 오면 우리 엄마는 편히 쉬지 못할 거야. 나한테 큰 소리를 지르더니 갑자기 통화가 끝났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서 바로 남편에게 연락했어. 내 유일한 지원 원천이야. 방금 너의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 언니 장례식장 오면 안 된다고 했는데 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도 헷갈리긴 했지만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뭐 일이 좀 복잡해졌네요. 지금은 안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 그 말은 혼란만 가중시켰고 상황을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오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용기가 없네. 평소의 말투와는 다른 분노에 찬 목소리로 나를 꾸짖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나는 놀라서 당황하며 화가 나서 들고 있던 수첩을 열었다. 그리고 나한테 보여줬는데 이것도 보고 이것도 화나면서 페이지를 가리키며 설명했는데 그 페이지를 보니 심장이 두근거리고 공책의 얼굴에서 피가 난다. 에밀리는 나를 미워하는 걸까? 이건 내 상상이 아니다. 머리카락이랑 플라스틱 조각에 이물질이 섞여 있어요. 에밀리가 이런 괴롭힘을 당해요.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웃는 얼굴인데 눈이 좀 무섭지 않나요? 에밀리와 단둘이 있는 에밀리를 화나게 할 짓을 한 걸까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썼는데 이건 일반적인 일기가 아니라 나에 대한 부정적인 말과 감정으로 가득 찬 개인 메모에 가깝습니다. 매그가 이 글을 썼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그럴 리가 없지만 시아버지와 처남이 야곱에게 서둘러 소란을 피우는 것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고 혼란스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짓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에 멍해지면서도 이런 글을 쓰셨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시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제가 어머니와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아시고 그 대답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어머니 아니 나도 처음엔 무슨 실수인 줄 알았는데 분명 아내가 쓴 글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터지는 것 같았고 갑자기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남편이 내 옆에서 조용히 말을 걸었다. 어젯밤에 수첩이 화제가 되었고 친척 중 일부가 당신에게 화를 냈다. 여기에도 아이들이 있으니 지금은 진정하고 집에 가는 것이 최선이다. 그의 말은 친절했고 이해는 되지만 이미 마음은 혼란스럽고 그 말을 바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아이들의 존재를 기억하며 아이들을 위해 용기를 냈고 남편은 걱정스럽게 쫓아오다가 숨을 몰아쉬며 차로 향했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을 땐 그냥 놀라서 말도 못했을 뿐이야. 괜찮아 알았어 침착하고 안전 운전해 알았어. 혼잣말로 중얼거린 건 알지만 절대 아이들을 가둬두지 않을 거야. 위험하다고 확신하며 심호흡을 하고 드디어 집으로 향하는 시동을 걸었다. 마음이 복잡했다. 사랑하는 시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